달빛 아래 사연 한수 채널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라며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얼음처럼 차가운 겨울비는 저녁 6시부터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호텔 로비 천장에 부딪히는 빗소리가 묘하게 긴장감을 더했죠. 한서윤은 화장실 거울 앞에 서서 재킷깃을 매만지다가 손을 멈췄어요. 오늘은 상견례였습니다. 강도혁과 결혼을 앞두고 두 집안이 처음 만나는 자리였죠.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이 평소보다 창백해 보였어요. 립스틱을 다시 바르려다 말았습니다. 너무 진하면 부담스러워 보일 것 같았거든요. 너무 긴장하지 마. 어머니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손도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가방 끈을 만지작거리는 손가락이 그걸 증명했죠. 한서윤은 알고 있었습니다. 상대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를요. 현역 장군만 13명. 그것도 별 하나짜리가 아니라 중장, 소장급이 즐비한 집안이었죠. 군 내부에서는 전설처럼 회자되는 가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어요. 강도혁 집안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먼저 꺼내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숨기려는 것처럼 보였죠. 로비로 나가자 강도혁의 아버지가 먼저 와 계셨어요. 7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분이었는데 자세가 곧았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부드러웠죠. 먼저 와서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한서윤의 아버지가 인사를 건넸어요. 아닙니다. 저희가 일찍 온 겁니다. 강도혁의 어머니도 옆에서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비 오는데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조용한 곳으로 부탁드렸습니다. 강도혁의 아버지가 호텔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어요. 직원이 안내한 곳은 본관이 아니라 별관 2층 구석진 홀이었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지만 조용했죠. 창밖으로 비 내리는 정원이 보였고 천장은 낮았지만 아늑했어요. 강도혁의 어머니는 자리에 앉으며 한서윤 어머니에게 미소 지었습니다. 이런 곳이 편하시죠? 저희도 그래요. 너무 넓으면 오히려 불편하더라고요. 한서윤은 그 말에서 묘한 배려를 느꼈어요. 이 집안은 자신들의 존재감을 최대한 줄이려 하고 있었습니다. 눈에 띄지 않는 자리, 조용한 분위기, 화려하지 않은 장소, 모든 게 의도적이었죠. 별 13개라는 무게를 상대방에게 짐으로 지우지 않으려는 세심함이었습니다. 그런데 박진표 여단장이 들어오는 순간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면서부터 그의 존재감은 달랐습니다. 군화 소리를 크게 내며 걸어왔고 악수를 청하면서도 상대방 손을 먼저 놓지 않았죠. 반갑습니다. 박진표입니다. 1년 전에 별 달았습니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될 이야기였어요. 하지만 그는 계속했습니다. 요즘 별 달기 참 힘들죠. 경쟁도 심하고 줄도 잘 서야 하고. 그는 웃었지만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강도혁은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짧은 대답이었어요. 박진표는 그 침묵을 이상하게 받아들였는지 더 많이 말했습니다. 강도혁 중장님, 소문 많이 들었습니다. 작전 참모하셨다면서요? 그것도 2년이나? 강도혁이 잠깐 미소 지었어요. 예, 했습니다. 대단하시네요. 그래도 요즘 군대는 실력보다 줄 잘 서야 별 다는 거 아닙니까? 그 말은 농담처럼 포장되어 있었지만 속은 날카로웠습니다. 한서윤은 강도혁의 표정을 살폈어요. 하지만 그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조용해졌죠. 강도혁의 아버지도 마찬가지였어요. 그저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식탁에 앉았을 때 박진표는 먼저 술을 따랐어요. 오늘 같은 날은 술 한잔 해야죠.
그는 강도역을 향해 잔을 들었습니다. 군대는 역시 서열이 분명해야 합니다. 그래야 기강도 서고. 강도역은 잔을 받았지만 마시지 않았어요. 대신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은 가족 이야기만 합시다. 그 한마디가 식탁을 조용하게 만들었어요. 박진표는 잠깐 멈칫했지만 곧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게요, 그래야죠. 하지만 그의 눈빛은 달랐어요. 마치 이 사람들 왜 이렇게 조용하지? 라고 묻는 것 같았습니다. 한서윤은 그 시선을 느꼈어요. 박진표는 강도역 집안의 침묵을 약점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별이 많으면 당연히 그걸 드러내야 하는데 왜 숨기냐는 의아함이었죠. 한서윤은 그 순간을 지켜봤습니다. 강도역 집안 사람들은 아무도 계급을 먼저 꺼내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것을 감추려는 듯 했죠. 별 13개라는 사실은 누군가 이미 알고 있었지만 아무도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게 이 집안의 방식이었어요. 권력을 드러내지 않는 것. 그것이 진짜 품격이라는 걸 한서윤은 그제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박진표는 그걸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아니, 이해하고 싶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음식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박진표는 메뉴판을 보며 웃었어요. 여기 괜찮네요. 저도 가끔 오는 곳인데. 그는 직원에게 손짓하며 추가 주문을 했습니다. 와인 한 병 더 주세요. 오늘 같은 날은 제대로 마셔야죠. 강도역의 아버지는 조용히 손을 저었어요. 저희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박진표는 이미 주문을 끝낸 뒤였죠. 아니에요. 제가 사는 겁니다. 이런 날 아끼면 언제 씁니까? 한서윤은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박진표의 호의는 호의가 아니었어요. 그건 주도권을 주려는 시도였죠. 자리를 지배하려는 욕구가 모든 말과 행동에서 묻어났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자신의 이야기를 늘어놓았어요. 제가 여단장 된 게 작년 3월인데 벌써 1년이 넘었네요. 시간 참 빠르죠. 요즘 부대 관리하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병사들 문제도 많고 간부들 관리도 쉽지 않고. 강도역은 듣고만 있었습니다. 상대방의 말을 끊지 않았어요. 고개를 끄덕이며 경청하는 척했지만 한서윤은 알 수 있었습니다. 그가 속으로 얼마나 지루해하는지를요. 하지만 강도역은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저 물을 마시며 기다렸죠. 박진표는 이번엔 한서윤을 향했습니다. 따님은 직업이 어떻게 되시나요? 갑자기 시선이 집중되자 한서윤은 잠깐 당황했어요. 군 감찰 쪽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짧게 대답했죠. 박진표의 눈빛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아, 감찰이요? 요즘 감찰실 바쁘시겠어요. 이것저것 건드리는 게 많다던데. 그 말투는 가볍지 않았어요. 오히려 경계하는 느낌이었습니다. 한서윤의 어머니가 조용히 나섰습니다. 아이는 자기 일 열심히 하며 살아왔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어요. 박진표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물론. 요즘 젊은 사람들 다들 열심히 하죠. 근데 말입니다. 그는 잠깐 멈췄다가 다시 말을 이었어요. 군대가 좁은 사회잖아요. 괜히 설치다가 인생 망치는 사람도 많습니다. 특히 감찰 쪽은 더 조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말은 충고처럼 포장되어 있었지만 속내는 달랐습니다. 위협이었어요. 한서윤은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죠. 네, 그래서 더 조심해야겠죠.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어요. 박진표는 만족스러운 듯 웃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야죠. 젊으니까 욕심 부리지 말고 천천히 가야 합니다. 강도역의 손이 잠깐 움직였어요. 테이블 위에 놓인 포크를 쥐었다가 다시 놓았습니다.
한서윤은 그 작은 움직임을 놓치지 않았어요. 강도혁이 화가 났다는 걸 알 수 있었죠.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강도혁의 아버지도 마찬가지였어요. 차만 천천히 마실 뿐이었습니다. 박진표는 그 침묵을 승리로 받아들였습니다. 아무튼 두 분 잘 어울리시네요. 서로 도우며 사시면 됩니다. 군인 가정이 원래 그렇죠. 서로 의지하고. 그는 다시 술잔을 들었어요. 건배할까요? 두 분의 앞날을 위해서. 강도혁은 잔을 들었지만 입에 대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들고 있을 뿐이었죠. 식사가 끝나갈 무렵 박진표는 마지막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참, 요즘 군에서 훈련 사고 건으로 말이 많던데 감찰실에서도 그런 거 조사하나요? 한서윤은 심장이 철렁했어요. 그 질문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뭔가 알고 있었어요. 아니면 탐색하고 있었죠.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한서윤은 최대한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박진표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그렇겠죠. 뭐, 군대 일이란 게 다 복잡하니까. 괜히 깊이 파다가 오해받는 경우도 많고, 그 말은 명백한 경고였습니다. 한서윤은 숟가락을 내려놓았어요. 더 이상 음식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강도혁의 어머니가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화장실 좀 다녀오겠습니다. 한서윤의 어머니도 따라 일어났어요. 두 사람이 자리를 비우자 박진표는 더 편하게 말했습니다. 중장님, 솔직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강도혁은 고개를 들었어요. 말씀하세요. 요즘 군이 너무 예민합니다. 이것저것 다 문제 삼고 옛날에는 그냥 넘어갔던 일들도 요즘은 다 들춰내잖아요. 강도혁은 잠깐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어요. 그게 맞는 방향 아닐까요? 박진표는 웃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그렇죠. 근데 현장은 다릅니다. 현장에서는 융통성이 필요해요. 너무 원칙만 따지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강도혁은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물을 마셨죠. 박진표는 그 겸손을, 그 침묵을 약점으로 착각했습니다. 이 집안은 별이 많아도 쓸 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아니면 쓰기 두려워한다고 여겼죠. 그는 속으로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들 만만하다. 한서윤은 그 오만함을 똑똑히 봤어요. 그리고 불안했습니다. 이 오해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상견례는 어색한 공기 속에서 끝났습니다. 박진표는 마지막까지 주도권을 놓지 않았어요. 오늘 즐거웠습니다. 다음에 또 뵙죠. 악수를 청하며 강도혁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강도혁은 가볍게 손을 빼냈어요. 네, 조심히 들어가십시오. 짧은 인사였죠. 박진표는 그 짧은 대답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곧 웃음으로 감췄습니다. 주차장으로 나가는 길,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어요. 우산을 받쳐든 강도혁의 아버지가 천천히 걸었습니다. 한서윤은 그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등이 고닫지만 어깨가 무거워 보였습니다. 주차장 입구에서 박진표가 마지막으로 말을 던졌어요. 다음엔 좀 더 체면에 맞는 자리를 만듭시다. 이런 구석진 곳 말고. 그 말은 농담처럼 들렸지만 모욕이었습니다. 강도혁의 어머니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고개를 살짝 숙였죠. 한서윤의 어머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차로 향했어요. 박진표는 자신의 차에 오르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목소리는 컸지만 진심은 없었어요.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강도혁이 시동을 걸었지만 바로 출발하지 않았어요. 잠시 핸들을 쥔 채 가만히 있었죠. 뒷좌석에서 강도혁의 아버지가 낮게 말했습니다. 오늘 많이 참았다. 목소리에는 분노가 아니라
안타까움이 묻어 있었어요. 강도혁은 백미러로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군인은 참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기록은 남겨야죠. 한서윤은 그 말의 의미를 곱씹었어요. 기록, 그게 무슨 뜻일까요? 강도혁의 어머니가 한서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오늘 힘들었죠? 따뜻한 손길이었어요. 한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떨렸어요. 강도혁의 어머니는 손을 더 꽉 쥐었습니다. 우리 집안은 원래 이래요. 먼저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잊지도 않아요. 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빗속을 달리는 동안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한서윤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빗물이 유리를 타고 흘러내렸죠. 마치 눈물처럼. 그녀는 가방을 열었어요. 그 안에는 작은 봉투가 들어 있었습니다. 찢어지지 않게 조심스럽게 접어둔 서류였죠. 군 훈련 사망 은폐 관련 자료. 석 달 전부터 모아온 증거들이었습니다. 강도혁이 백미러로 한서윤을 봤어요. 그녀가 봉투를 만지작거리는 걸 알아챘죠. 오늘 가져온 거예요? 한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혹시 몰라서요. 강도혁은 잠깐 침묵했다가 물었어요. 왜 오늘 꺼내지 않았어요? 한서윤은 봉투를 다시 가방에 넣으며 대답했습니다. 오늘은 시험이었으니까요. 강도혁의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무슨 시험? 한서윤은 잠깐 망설였어요. 하지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이 집안이 권력으로 싸우는 집인지 원칙으로 버티는 집인지 알고 싶었어요. 만약 오늘 이 자리에서 별 13개를 꺼내셨다면 저는 이 일을 혼자 했을 겁니다. 차 안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강도혁의 어머니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우리 집안에는 규칙이 하나 있어요. 별은 가족 앞에서 꺼내지 않는다. 별은 필요한 곳에서만 쓴다. 그리고 함부로 쓰지 않는다. 한서윤은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오늘 강도혁 집안 사람들이 왜 그렇게 조용했는지를요. 그들은 권력을 숨긴 게 아니었어요. 권력을 함부로 휘두르지 않는 방법을 배운 거였죠. 강도엽의 아버지가 다시 말했습니다. 별 13개가 많아 보이지만 우리는 그걸 자랑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책임으로 생각해요. 우리가 잘못하면 군 전체가 오해받으니까. 그래서 더 조심하고 더 참고 더 원칙을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따뜻했어요. 한서윤은 봉투를 다시 꺼냈습니다. 이 자료는 박진표 여단장과 관련이 있어요. 작년에 그의 부대에서 훈련 중 사망사고가 있었는데 은폐 정황이 있습니다. 저는 석 달째 조사하고 있어요. 하지만 증거가 부족해서 아직 공식 보고는 못했습니다. 강도혁이 물었어요. 그런데 왜 오늘 가져왔어요? 한서윤은 대답했습니다. 오늘 그분 반응을 보고 싶었어요. 만약 제가 감찰이라는 걸 알고도 너무 당당하다면 뭔가 있다는 뜻이니까요. 강도혁의 아버지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시험이었군요. 우리 집안을 시험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시험한 거였어요. 한서윤은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이용한 것 같아서요. 강도혁의 어머니가 웃었습니다. 이용이 아니에요. 당신은 현명했어요. 오늘 우리가 박진표 앞에서 별을 꺼냈다면 그 사람은 더 조심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용했으니까 그는 방심했겠죠. 차가 강도혁의 집 앞에 멈췄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렸어요. 모두 차에서 내렸지만 현관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강도혁의 아버지가 한서윤을 똑바로 봤어요. 우리 집안은 먼저 공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의를 외면하지도 않아요. 당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일이라면
우리는 뒤에서 지켜볼 겁니다. 단 한 가지만 약속하세요. 증거로 말하게 하세요. 권력이 아니라 진실로 싸우세요. 한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합니다. 그녀의 눈에는 결기가 서렸어요. 강도혁이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있어요. 그 말이 한서윤에게는 큰 힘이 됐습니다. 별 13개는 쓰기 위한 게 아니라 견디기 위한 것임을 그녀는 그날 밤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상견례 다음 날 박진표는 일찍 출근했습니다. 평소보다 1시간 빠른 7시였어요. 그는 책상에 앉자마자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전화는 인사참모부에 있는 후배에게였죠. 어제 만난 집안 있잖아. 강도역 중장 쪽. 거기 좀 알아봐줘. 뭐 하는 집안인지. 목소리는 가벼웠지만 의도는 무거웠어요. 두 번째 전화는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감찰실에 아는 선배에게 걸었어요. 한서윤이라고 있나? 거기서 일하는 애. 요즘 뭐하고 다니는지 좀 봐줘. 상대방이 묻지 않았는데도 박진표는 먼저 설명했습니다. 아니, 별거 아니고. 우리 아들이랑 혼담 오가는 집안인데 좀 알아봐야 할 것 같아서. 거짓말이었어요. 하지만 자연스러웠죠. 박진표는 어젯밤 내내 불편했습니다. 강도혁 집안의 침묵이 계속 신경 쓰였어요. 별이 많으면 을에 그걸 드러내기 마련인데 왜 저렇게 조용한지 이해가 안 됐죠. 뭔가 숨기는 게 있나? 그는 의심했습니다. 아니면 진짜 힘이 없는 건가? 그렇게 생각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한서윤이 감찰실에 있다는 사실이 계속 걸렸습니다. 사흘 후 강도혁 부대에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부대 내 병사 인권 침해 의혹이라는 제목이었어요.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저 제보자의 진술에 따르면이라는 애매한 문장들 뿐이었죠. 강도혁은 서류를 읽으며 미간을 찔렀어요. 이거 근거가 없는데요. 참모가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조사는 해야 합니다. 민원이 들어온 이상 강도혁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시작이라는 걸요. 민원은 계속 들어왔어요. 일주일 사이에 5건. 모두 근거가 약했지만 처리해야 했습니다. 강도혁의 참모들은 불만을 터뜨렸어요. 이건 명백히 누군가 의도적으로 넣는 겁니다. 하지만 강도혁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도 절차는 밟아야 해요. 우리가 떳떳하면 문제없습니다. 한서윤도 압박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직장 상사가 불렀어요. 한감찰관, 요즘 무슨 일 조사하고 있나? 한서윤은 당황했습니다. 여러 건 병행하고 있습니다. 상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혹시 여단급 이상 간부 관련된 거 있나? 위에서 물어보더라고. 한서윤은 심장이 빨리 뛰는 걸 느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건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상사는 애매하게 웃었습니다. 아니, 그냥 요즘 예민한 시기니까 조심하라는 뜻이야. 퇴근길 한서윤은 강도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빠, 뭔가 이상해요. 누군가 저를 견제하고 있어요. 강도혁의 목소리는 침착했어요. 나도 느끼고 있어요. 부대에 민원이 계속 들어와요. 한서윤은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박진표가 움직이는 것 같아요. 강도혁은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어요. 집에 와요. 아버지랑 이야기해야 할 것 같아요. 그날 저녁 강도혁의 집 거실에는 3사람이 모였습니다. 강도혁, 한서윤, 그리고 강도혁의 아버지. 한서윤은 지난 사흘간 있었던 일들을 설명했어요. 직장에서의 암묵적 압박, 상사의 이상한 질문, 동료들의 미묘한 태도 변화. 강도혁도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했습니다. 근거 없는 민원들,
갑작스러운 상급부대의 점검 통보. 강도혁의 아버지는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그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한참 후에야 그가 입을 열었죠. 예상했던 일입니다. 한서윤은 놀라서 물었어요. 예상하셨다고요? 강도혁의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상견례 날 박진표의 눈빛을 봤어요. 그 사람은 우리를 시험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만하다고 판단했죠. 강도혁이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버지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먼저 말하지 마라. 증거가 말하게 하라. 이건 우리 집안의 원칙이야. 그는 한서윤을 똑바로 봤습니다. 지금 당신이 가진 자료 확실한 겁니까? 한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60%는 확실합니다. 나머지는 더 조사가 필요해요. 강도혁의 아버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60%면 아직 부족해요. 90% 이상이어야 합니다. 섣불리 움직이면 오히려 역공을 당해요. 한서윤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럼 언제까지 당하고만 있어야 하나요? 강도혁의 아버지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당하는 게 아니에요. 기다리는 겁니다. 상대가 더 많은 실수를 할 때까지. 한서윤은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강도혁 오빠 부대는 어떡하고요? 민원이 계속 들어오면 평가에 영향을 미칠 텐데요. 강도혁이 대답했어요. 괜찮아요. 나는 떳떳하니까. 민원이 100건이 들어와도 근거가 없으면 소용없어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피로가 묻어 있었습니다. 강도혁의 어머니가 차를 가져왔어요. 모두 한 잔씩 하세요. 따뜻한 차였습니다. 한서윤은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쥐었어요. 강도혁의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우리 집안 사람들 평생 이렇게 살아왔어요. 먼저 치고 나가지 않고 참고 기다리고 때로는 억울하고 때로는 답답하고 하지만 결국엔 오른쪽이 이겨요. 한서윤은 물었습니다. 항상 그랬나요? 강도혁의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항상요. 우리 시아버지도 그랬고 남편도 그랬고 이 아이 아버지도 그랬어요. 별을 먼저 꺼내는 순간 우리는 우리가 경멸하던 사람들과 똑같아지거든요. 그 말이 한서윤의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강도혁의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지금은 견디세요. 하지만 기록은 남기세요. 누가 언제 무엇을 했는지. 나중에 그게 증거가 됩니다. 한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밤 그녀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기록하기 시작했죠. 날짜, 시간, 상황, 증언. 하나하나 빠짐없이. 2주가 지났습니다. 박진표는 점점 더 자신감이 붙었어요. 강도혁 쪽에서 아무런 반응이 없었거든요. 민원을 넣어도 압박을 가해도 그쪽은 조용했습니다. 박진표는 동료들에게 말했어요. 별 13개? 그거 다 옛날 이야기야. 지금은 실제로 움직이는 사람이 힘 있는 거지. 그는 웃으며 술잔을 들었습니다. 승리를 확신하는 사람의 여유였죠. 한서윤은 매일 출근길이 무거웠습니다. 동료들의 시선이 달라졌어요. 누군가는 피하고 누군가는 지나치게 친절했습니다. 둘 다 불편했죠. 그녀는 매일 자료를 정리했어요. 훈련 사망 사건 관련 증언, 당시 기록, 목격자 진술. 조각조각 모아지고 있었지만 아직 결정적인 증거는 없었습니다. 어느 화요일 오전 한서윤은 복도에서 윤태성 대령을 마주쳤습니다. 그는 감찰실에서 15년을 근무한 베테랑이었어요. 한서윤에게 조언을 아끼지 않던 선배였죠. 윤태성은 한서윤을 보자 잠깐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따라오세요. 그는 한서윤을 옥상으로 데려갔습니다. 옥상 문을 닫자
윤태성이 물었어요. 지금 무슨 일 조사하고 있어요? 한서윤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말씀드려도 될까요? 윤태성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당신 편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말해요. 한서윤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설명했습니다. 작년 훈련 사망 사건, 은폐 정황, 박진표의 연루 가능성. 윤태성은 표정이 굳었습니다. 박진표 여단장이요? 한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증거가 있어요? 윤태성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아직 완전하지는 않지만 계속 모으고 있어요. 윤태성은 한숨을 쉬었어요. 한감찰관, 당신 지금 위험해요. 박진표는 만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한서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해야 해요. 이건 정의의 문제니까요. 윤태성은 한서윤의 어깨를 잡았어요. 정의는 좋아요. 하지만 혼자서는 못 이겨요. 당신 뒤에 누가 있어요? 한서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강도역 집안을 말해야 할까요? 하지만 그들은 먼저 나서지 않겠다고 했죠. 윤태성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증거가 90% 이상 확보될 때까지 절대 움직이지 마세요. 그 전에 들키면 다 끝나요. 한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윤태성은 옥상 문을 열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당신이 조사하는 거 이미 박진표가 알고 있을 거예요. 그 말이 한서윤을 얼어붙게 했습니다. 어떻게 아세요? 윤태성은 쓴웃음을 지었어요. 이 바닥이 좁아요. 당신이 감찰실에서 뭘 열람했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다 흘러나가요. 한서윤은 등골이 서늘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자신의 모든 움직임이 박진표에게 보고됐다는 건가요? 그날 오후 군 청사 본관 로비는 붐볐습니다. 점심시간이 막 끝난 시각이었어요. 박진표는 여유롭게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2명의 참모가 따라붙어 있었죠. 그들은 무언가 이야기를 나누며 웃고 있었어요. 박진표는 만족스러웠습니다. 저쪽은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 별 13개가 뭐 대수야. 바로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다급한 발소리가 들렸어요. 감찰실장님. 윤태성의 목소리였습니다. 박진표는 뒤를 돌아봤어요. 복도 저편에서 윤태성이 뛰어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박진표를 향해 온 게 아니었어요. 한서윤이 서 있었습니다. 로비 한쪽 구석에서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죠. 윤태성은 한서윤 앞에서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큰 목소리로 외쳤어요. 감찰실장님. 그 호칭이 로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들이 일제히 돌아봤어요. 박진표는 얼어붙었습니다. 감찰실장? 한서윤이? 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한서윤을 봤어요. 한서윤은 고개를 살짝 숙였습니다. 소란 피우지 마세요. 목소리는 작았지만 또렷했어요. 윤태성은 서류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긴급보고 건입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로비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저 사람이 감찰실장이야? 몰랐는데? 젊은데? 박진표는 주변 시선을 느꼈습니다. 참모 하나가 작게 속삭였어요. 여단장님, 저 사람이 박진표는 손을 들어 말을 막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걸어 나갔어요. 걸음걸이는 침착했지만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주차장에 도착하자 박진표는 차에 올랐어요. 문을 닫고 핸들을 움켜쥐었습니다. 감찰실장. 저 어린 게 감찰실장이라고? 그는 자신이 무엇을 건드렸는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한서윤은 평범한 감찰관이 아니었어요. 군 감찰실의 수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 뒤에는 강도혁 집안이 있었죠. 박진표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인사참모부 후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강도혁 집안 제대로 알아봤어? 상대방의 대답이 들렸습니다. 박진표의 얼굴이 파랗게 질렸어요. 현역 장군 13명? 그것도 중장급이 5? 그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다시 로비한 한서윤은 윤태성에게 작게 말했습니다. 필요 없었는데요. 윤태성은 고개를 저었어요. 필요했어요. 상대방이 당신을 누구인지 모르고 있었어요. 이제 알았으니 조심할 겁니다. 한서윤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조용히 하고 싶었는데 윤태성이 웃었어요. 실장님, 조용히 할 때가 있고 보여줘야 할 때가 있어요. 지금은 보여줄 때였어요. 한서윤은 서류 가방을 다시 들었습니다. 그 안에는 여전히 박진표 관련 자료가 들어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상대방이 그녀를 무시할 수 없게 됐으니까요. 강도혁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오늘 무슨 일 있었어요? 한서윤은 답장을 쳤어요. 별일 아니에요. 그냥 인사 한번 했어요. 강도혁의 답장이 빨리 왔습니다. 조심하세요. 이제부터가 진짜예요. 한서윤은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어요. 이제 박진표가 본격적으로 움직일 거라는 걸. 하지만 그녀도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박진표는 사흘 동안 사무실에 틀어박혔습니다. 아무도 만나지 않았어요. 참모들이 보고를 하러 와도 짧게 처리하고 돌려보냈죠. 그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빠져나갈까? 한서윤이 감찰실장이라는 사실은 충격이었어요. 하지만 아직 끝난 건 아니었습니다. 증거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요. 금요일 오후 박진표는 변호사를 불렀습니다. 군 전문 변호사였어요. 만약 감찰 조사가 들어온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변호사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우선 증거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증거 없이는 조사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요. 박진표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만약 증거가 있다면요? 변호사는 잠시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그럼 최대한 축소하고 책임을 분산시켜야죠. 하지만 박진표는 불안했습니다. 작년 훈련 사고 때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보고서를 수정했고 목격자들에게 압박을 넣었고 증거를 일부 폐기했어요. 당시에는 자신을 지키기 위한 당연한 조치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하니 모두 범죄였어요. 월요일 아침 강도혁 부대에 정식 감사 통보가 왔습니다. 국방부 감사실에서 직접 내려온다는 통지였어요. 강도혁은 서류를 읽으며 참모들을 불렀습니다. 모든 자료 준비하세요. 숨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참모들은 긴장했지만 강도혁은 차분했어요. 우리는 원칙대로 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감사는 일주일 동안 진행됐습니다. 감사관들은 꼼꼼했어요. 모든 문서를 확인하고 병사들을 면담하고 간부들을 조사했죠. 강도혁은 협조적이었습니다. 요청하는 자료는 모두 제공했고 질문에는 솔직하게 답했어요. 감사 마지막 날 감사관장이 강도혁을 불렀습니다. 중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장은 악수를 청했어요.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오히려 모범적인 부대 운영이었어요. 강도혁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관장이 조용히 말했어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민원을 넣은 것 같은데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는 사실만 봅니다. 같은 시각 한서윤은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훈련 사고 당시 현장에 있었던 부사관이 용기를 냈어요. 그는 3달 전부터 한서윤과 접촉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려워서 진술을 망설였죠. 윤태성이 그를 설득했어요. 지금 말하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겁니다. 부사관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고 당일 안전점검이 제대로 안 됐어요. 장비도 불량이었고, 하지만 훈련은 강행됐습니다. 한서윤이 물었어요. 누가 결정했나요? 부사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진표 여단장님이었어요. 그분이 직접 지시했어요. 일정대로 하라고. 한서윤은 녹음기를 껐습니다. 이 증언 공식 진술로 남기실 수 있나요? 부사관은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더 이상 숨기고 싶지 않아요. 그날 죽은 병사가 자꾸 꿈에 나와요. 한서윤은 그의 손을 잡았어요.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보호해드릴게요. 증언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당시 의무대에 있었던 군의관도 나섰어요. 사고 직후 보고서를 작성했는데 나중에 수정하라는 지시를 받았어요. 사망 원인을 바꾸라고요. 한서윤이 물었습니다. 누구의 지시였나요? 군의관은 명확하게 대답했어요. 여단장실에서 왔어요. 직접적으로는 작전과장을 통해서요. 한서윤은 모든 증언을 정리했습니다. 이제 퍼즐이 맞춰지고 있었어요. 사고 은폐, 보고서 조작, 증거인멸. 모든 게 박진표의 지시 아래 이뤄졌습니다. 그녀는 윤태성에게 보고했어요. 이제 90% 확보했습니다. 윤태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이제 위로 올릴 시간이에요. 하지만 한서윤은 먼저 강도혁에게 연락했습니다. 오빠, 증거 확보했어요. 이제 공식 보고 들어갑니다. 강도혁은 잠시 침묵했어요. 아버지께 먼저 말씀드리는 게 좋겠어요. 한서윤은 그날 저녁 강도혁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거실에서 강도혁의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한서윤은 모든 자료를 펼쳐놓았습니다. 증언서, 수정된 보고서, 당시 안전 점검 기록. 강도혁의 아버지는 하나하나 꼼꼼히 읽었어요. 그의 표정은 점점 굳어졌습니다. 이건 명백한 범죄네요. 강도혁의 아버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이제 공식 절차를 밟으려고 합니다. 강도혁의 아버지는 자료를 내려놓고 한서윤을 봤어요. 혼자 하기엔 위험해요. 박진표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한서윤은 각오되어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해야 할 일이니까요. 강도혁의 아버지는 잠시 생각하더니 전화를 들었어요.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야. 지금 시간 돼? 좀 급한 일이 있어서. 통화는 짧았어요. 전화를 끊고 그가 말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김 중장을 만나세요. 감사실장이에요. 한서윤은 놀랐습니다. 직접 소개해 주시는 건가요? 강도혁의 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어요. 소개가 아니에요. 당신 자료가 제대로 전달되도록 길만 열어주는 겁니다. 나머지는 당신이 직접 해야 해요. 한서윤은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강도혁의 아버지는 진지하게 말했어요. 우리는 권력을 안 쓴다고 했지 정의를 외면한다고는 안 했어요. 지금은 당신이 옳은 일을 하는 거고 우리는 그걸 지켜보는 겁니다. 단 기억하세요. 끝까지 증거로 말하게 하세요. 우리 이름은 절대 꺼내지 마세요. 한서윤은 약속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최종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빠짐없이, 정확하게, 감정 없이, 오직 사실만을 담았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시작될 거예요. 박진표의 추락이, 그리고 정의의 회복이. 한서윤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13개의 별처럼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징계위원회는 화요일 오전 10시에 열렸습니다. 국방부 본관 3층 회의실이었어요. 방은 넓었지만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긴 테이블 한쪽에는 징계위원 7명이 앉아 있었고 반대편에는 박진표가 혼자 앉아 있었어요. 그의 옆에는 변호사가 있었지만 표정이 밝지 않았습니다. 한서윤은 증인석에 앉았습니다. 그녀 앞에는 두꺼운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어요. 석 달간 모은 모든 증거였죠. 징계위원장이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피징계자 박진표 여단장, 작년 5월 15일 훈련 사고 은폐 및 보고서 조작 혐의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진표는 처음에는 침착했어요. 저는 혐의를 부인합니다. 모든 절차는 정상적으로 진행됐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죠. 하지만 한서윤이 첫 번째 증거를 제시하자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이것은 사고 당일 작성된 원본 보고서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흘 후 제출된 최종 보고서입니다. 두 문서를 나란히 놓자 차이가 명확했어요. 사망 원인이 바뀌어 있었고 안전 점검 결과도 수정되어 있었습니다. 징계위원 하나가 물었어요. 이 수정은 누가 지시했습니까? 한서윤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당시 여단장이었던 박진표 장군입니다. 여기 작전과장의 증언이 있습니다. 작전과장은 서면 진술을 제출했어요. 직접 출석하지는 않았지만 진술서는 명확했습니다. 여단장님께서 직접 보고서 수정을 지시하셨습니다. 문제를 최소화하라는 말씀이었어요. 박진표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건 오해입니다. 저는 단지 정확한 보고를 원했을 뿐입니다. 한서윤이 두 번째 증거를 제시했어요. 이것은 당시 의무대 군의관의 증언입니다. 사고 직후 작성한 소견서와 최종 제출된 소견서가 다릅니다. 군의관은 직접 출석해 있었어요.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압박을 받았습니다. 사망 원인을 개인 과실로 바꾸라는 지시를 받았어요. 징계위원장이 물었습니다. 누구에게서 압박을 받았습니까? 군의관은 박진표를 바라봤어요. 여단장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직접은 아니었지만 분명한 지시였어요. 박진표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이건 모함입니다. 저는 그런 지시를 한 적 없습니다. 하지만 한서윤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세 번째 증거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통신 기록입니다. 사고 당일부터 일주일간 여단장실에서 의무대로 걸린 전화 내역입니다. 총 12통이었고 대부분 근무 시간 외였습니다. 박진표는 할 말을 잃었어요. 기록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징계위원들은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방은 조용했어요. 종이 넘기는 소리만 들렸죠. 박진표의 변호사가 나섰습니다. 이 모든 증거가 의도적으로 수집된 것 아닙니까? 감찰실장이 개인적인 원한으로 한서윤이 그 말을 끊었어요. 개인적 원한은 없습니다. 저는 직무를 수행했을 뿐입니다. 박진표가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왜 그날 상견례에서 말하지 않았습니까? 모두가 박진표를 봤어요. 그는 흥분해 있었습니다. 당신이 감찰실장이라는 걸 알았다면, 당신 집안이 별 13개라는 걸 알았다면 저는 그는 말을 멈췄어요. 자신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깨달았죠. 강도혁이 방청석에서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그는 증인석으로 걸어갔어요. 징계위원장이 허락했고 강도혁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제가 답하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그날은 군인이 아니라 가족으로 만난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별은 가족 앞에서 휘두르는 게 아니니까요. 방청석이 조용해졌습니다. 강도혁은 계속 말했어요. 우리 집안에는 현역 장군이 13명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걸 권력으로 쓰지 않습니다.
필요할 때 옳은 곳에 정확하게 쓸 뿐입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그는 박진표를 똑바로 봤어요. 당신은 우리의 침묵을 약점으로 착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품격이었어요. 박진표는 주저앉았습니다. 변호사가 그를 부축했지만 박진표는 이미 무너진 상태였어요. 한서윤이 마지막 증언을 시작했습니다. 저희 집안은 힘을 보여주기보다 힘이 필요 없는 군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참았고 기다렸고 증거를 모았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서류를 제출했어요. 이것은 사고로 사망한 이등병의 어머니가 보낸 탄원서입니다. 진실을 밝혀달라는 간절한 호소였어요. 저는 이 어머니를 위해 일했습니다. 제 권력이나 집안의 명예를 위해서가 아니라 죽은 병사를 위해서였습니다. 방청석에서 누군가 눈물을 닦았어요. 징계위원 하나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박진표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는 알았습니다. 이미 끝났다는 걸요. 징계위원장이 선언했습니다. 2시간 후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회의는 잠시 휴회됐어요. 한서윤은 복도로 나왔습니다. 강도혁이 기다리고 있었죠. 잘했어요.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서윤은 처음으로 긴장이 풀렸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강도혁의 아버지도 복도에 와 있었어요. 그는 한서윤에게 다가와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고생했어요. 당신은 옳은 일을 했어요. 한서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와주셔서요. 강도혁의 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당신 혼자 한 겁니다. 우리는 그저 지켜봤을 뿐이에요. 2시간 후 징계위원회가 재개됐습니다. 박진표는 창백한 얼굴로 앉아 있었어요. 징계위원장이 결정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징계자 박진표는 직권을 남용하여 사고를 은폐하고 보고서를 조작하고 부하들에게 압박을 가했습니다. 이는 군인으로서의 명예를 실추시킨 중대한 범죄입니다. 방청석은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따라서 본위원회는 피징계자 박진표에게 전역 처분을 내립니다. 또한 관련 형사 고발을 권고합니다. 판결이 떨어지자 박진표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의 어깨가 떨렸어요. 별 하나는 그렇게 사라졌습니다. 한서윤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복도로 나오자 윤태성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고했어요, 실장님. 한서윤은 웃었어요. 다 선배님 덕분이에요. 윤태성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당신의 용기 덕분이죠. 한서윤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이 맑았어요. 처음으로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박진표의 전역 처분이 발표된 건 그 다음 주 월요일이었습니다. 군 내부 게시판에는 짧은 공지만 올라왔어요. 박진표 전 여단장, 직권 남용 및 보고서 조작 혐의로 전역 처분. 댓글은 없었습니다. 아무도 언급하지 않았죠. 군대는 그렇게 한 사람을 지원했어요. 별은 사라졌고 이름만 기록에 남았습니다. 한서윤은 그날 일찍 퇴근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강도혁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오빠, 오늘 저녁 시간 돼요? 강도혁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죠. 어디서 만날까요? 한서윤은 잠시 생각했어요. 우리 집에서 먹어요. 부모님도 같이요. 조용하게 가족끼리. 저녁 6시 한서윤의 집 거실에는 두 가족이 모였습니다. 이번에는 호텔이 아니라 평범한 집이었어요. 테이블도 크지 않았고 음식도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한서윤의 어머니가 직접 만든 김치찌개와 제육볶음이 전부였죠. 하지만 분위기는 따뜻했어요. 강도혁의 아버지가 숟가락을 들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편하네요.
목소리에는 진심이 묻어 있었어요. 한서윤의 아버지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상견례 때보다 훨씬 좋죠. 그때는 다들 긴장해서 강도혁의 어머니가 김치찌개를 떠서 맛을 봤어요. 이거 정말 맛있네요. 레시피 좀 알려주세요. 한서윤은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이게 정상이구나 싶었어요. 계급도 없고 직함도 없고 그저 사람 대 사람으로 만나는 것. 강도혁이 한서윤의 손을 살짝 잡았어요. 힘들었죠? 한서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해야 할 일이었어요. 식사 중에 강도혁의 아버지가 조용히 말했어요. 우리 집안 이야기를 좀 해도 될까요? 모두가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말을 이었어요. 우리 집안에 현역 장군이 13명 있다는 건 다들 아시죠? 하지만 그게 어떻게 가능했는지는 모르실 겁니다. 한서윤의 아버지가 경청하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강도혁의 아버지는 계속했습니다. 우리 집안의 첫 번째 원칙은 먼저 말하지 않는다입니다. 계급을 앞세우지 않고 권력을 자랑하지 않는 거죠. 두 번째 원칙은 증거로 말하게 한다입니다. 감정이나 힘이 아니라 사실과 진실로 승부하는 겁니다. 그는 찻잔을 들고 한 모금 마셨어요. 세 번째 원칙은 가족 앞에서 별을 꺼내지 않는다입니다. 집에 돌아오면 우리는 그냥 아버지고 남편이고 아들입니다. 장군이 아니에요. 한서윤의 어머니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렇게 사시느라 힘들지 않으셨어요? 강도혁의 어머니가 대답했어요. 힘들었죠. 때로는 억울하고 때로는 답답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별 하나 가지고도 으스대는데 우리는 13개를 가지고도 조용히 있어야 하니까. 그녀는 잠시 멈췄다가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우리를 지켜줬어요. 권력은 쓸수록 닳지만 품격은 지킬수록 빛나거든요. 한서윤은 그 말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강도혁의 아버지가 한서윤을 봤어요. 당신이 이번에 한 일, 그게 바로 우리 집안의 방식이었어요. 혼자 견디고 증거를 모으고 때가 되면 정확하게 행동하는 것. 당신은 이미 우리 가족이에요. 한서윤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강도혁이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한서윤의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저희도 배웠습니다. 진짜 힘이 뭔지, 진짜 품격이 뭔지.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강도혁의 아버지는 고개를 숙였어요. 저희야말로 좋은 며느리를 얻게 돼서 감사합니다.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할 때 두 어머니가 부엌에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한서윤의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혹시 박진표 씨 가족은 어떻게 됐나요? 강도혁의 어머니는 잠시 생각했어요. 들었어요. 아내분이 많이 힘들어 하신다고. 아이들도 학교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대요. 한서윤의 어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죄 없는 가족들까지 고생하네요. 강도혁의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더 조심해야 해요.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 가족도 그렇게 되니까. 별은 개인의 영광이 아니라 가족의 책임이에요. 거실로 돌아오자 강도혁과 한서윤이 창가에 서 있었어요. 밤하늘에는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강도혁이 말했어요. 저 별들처럼 우리도 살면 돼요. 조용히 하지만 분명하게. 누가 봐주지 않아도 제자리에서 빛나는 거죠. 한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참 어려운 일이네요. 강도혁이 웃었어요. 어렵죠. 하지만 우리 집안은 70년을 그렇게 살아왔어요. 앞으로도 그럴 거고요. 한서윤은 강도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 그렇게 살게요. 함께. 강도혁은 그녀의 손을 꽉 쥐었어요. 함께요. 석 달 후 한서윤과 강도혁은 조용히 결혼했습니다.
하객은 100명도 안 됐어요. 대부분 가족과 가까운 친구들이었죠. 군악대도 없었고 사열식도 없었습니다. 그저 평범한 결혼식이었어요. 하지만 참석한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신랑 집안에 별이 13개나 있다는 걸요. 피로 연장해서 강도혁의 아버지가 짧은 인사말을 했어요. 오늘 와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집안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원칙은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도 그 원칙대로 준비했어요. 검소하게 진심으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한서윤은 웨딩드레스를 입고 거울을 봤어요. 화장도 진하지 않았고 드레스도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행복했어요. 진짜 자신으로 사랑받는다는 게 이런 기분이구나 싶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신혼여행을 떠나기 전 한서윤은 군 감찰실에 들렀어요. 책상 위에는 새로운 사건 파일이 놓여 있었습니다. 윤태성이 웃으며 말했어요. 신혼여행 다녀와서 보세요. 급한 건 아니에요. 한서윤은 파일을 살짝 펼쳐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덮었어요. 다녀와서 할게요.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강도혁이 물었습니다. 무슨 사건이에요? 한서윤은 웃었어요. 비밀이에요. 신혼여행 끝나고 이야기해 줄게요. 강도혁도 웃었습니다. 그럼 여행 동안은 일 이야기 금지예요. 한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약속해요.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이 점점 작아졌어요. 한서윤은 생각했습니다. 별 13개 집안. 조용하지만 흔들리지 않는 집안. 권력보다 원칙을, 힘보다 품격을 선택한 집안. 이제 그녀도 그 일부가 됐습니다. 강도혁이 한서윤의 손을 잡았어요. 피곤하죠? 잠깐 자요. 한서윤은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눈을 감자 평온함이 찾아왔어요. 앞으로도 힘든 일이 있겠죠. 부당함과 싸워야 할 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별 13개는 여전히 군에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걸 자랑하지 않았어요. 그저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킬 뿐이었죠. 진짜 권위는 드러내지 않아도 남는다는 걸 그들은 평생으로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서윤도 그 증명에 함께하게 됐습니다.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별처럼 말이에요.